소개 감사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박현수입니다. 제가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신약 개발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논의해 주셨던 진단용 방사선의약품이나 치료용 방사선의약품으로서의 신약이 아니고, 국내 제약기업이나 바이오벤처에서 그 품목 허가를 위한 신약 개발에서 핵의학 분자 현상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핵의학 분자 현상이라고 하는 연구개발 방법론의 활용성 측면에서 산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비용과 상당히 긴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산업이라고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리스크가 큰 만큼 돌아오는 보상도 굉장히 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그 제약 기업들이 그만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도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50년 신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되고 신약의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산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신약의 개발에 투여되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좋은 신약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짐에 있어서 사실 이 리스크를 좀 낮추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 고속화라는 말로 저희가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약 개발 고속화라는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신약 개발의 전주기를 단축하는 시간 단축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자면은 빠른 의사결정, 연구 개발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 생산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질 선별의 효율성이 향상한다거나 혹은 선도물질의 가망성을 평가한다거나 안전성이나 유효성의 자료를 조기 확보하는 그런 근거 자료가 생산돼야 되겠죠. 비용 절감이야 당연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속화 전략이 도입되어서 그 산업계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술 혁신에 따른 고속화가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신약 개발의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이테크닉 그 기술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다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들, 융합 신기술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들 포함해가지고 하이스프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용함으로써 고속화를 할 수 있다. 그것을 고속화 전략으로 하는 기술적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속화 전략으로서는 이제 제도를 개선하거나 제도를 혁신하는 데 따른 고속화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규제기관에서 IND 프로세스 혹은 NDA 프로세스를 좀 단축함으로써 그런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신약개발 고속화의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약개발 바이오이미징 유학기술센터 아니면은 핵의학 분자 영상을 이용하면은 그 생체 분자 영상이라고 하는 기술적 장점을 갖고 이 모든 신약개발 고속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생체 분자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핵의학 분자 영상도 생체 분자 영상의 큰 범주 안에 포함이 되겠죠. 생체 분자 영상은 이제 생체, 세포 혹은 세포 이하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정량화하고 특성화하고 시각화한다는 말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이 생체 분자 영상이 개념이 등장한 것은 약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정도 전에 이 생체 분자 영상이라고 하는 연구개발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그 의생명과학 연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시각화한다거나 특성화한다거나 정량한다는 것, 그러니까 의생명과학적인 현상들을 저렇게 측정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그리고 기존에는 체외 이질적 개체를 생체가 아닌 검체로서 분석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체외 이질적인 생명 현상을 분자 세포 수준에서 생체에서 평가한다는 새로운 목적, 새로운 컨텍스트가 개발되었고, 그리고 살아있는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의 방법론적 장점, 그리고 이제 생체 분장상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양리적으로 혹은 핵의학 영상
관련해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등에 대한 그 융합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체 분자 현상이라고 저희 그 소사이티에서 말하는 부분은 특히 이제 펫이나 스펙트가 될 수 있겠죠. 생체 분자 현상은 이미 그 신약 개발에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신약 개발의 전주기를 화면에 보신 것처럼 표적 발굴부터 물질 선별, 그리고 선도 물질에 대한 비임상 시험, 임상 시험과 시판까지 나눠볼 수 있다면, 지금 이미 현재 생체 분자 현상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각각의 주기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표적 발굴 측면에서는 표적의 발현을 평가한다거나 표적의 기능성을 평가한다거나, 물질 선별 측면에서는 뭐 타물질 대비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그리고 종 다양성 등,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셔널리티를 평가하는데 분자 현상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비임상 시험에서는 분포, 약동학, 독성,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는데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요. 임상 시험에서도 유효성, 안전성, 약도학적 특성, 용량 설정, 생체 유용률 등을 평가하는데 이미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고속화를 위한 핵이합 분자 현상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펫, 스펙트가 될 수 있겠죠. 뭐 펫이나 스펙트의 그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신약 개발 방법론으로서의 특성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 뭐 일단 펫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에너지 감마레이를 이용하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소독물 전용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시간적 해상도와 공간적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생체 분자 현상이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 이와 같은 분포 평가 같은 것들은 뭐 검체 같은 것들을 주로 활용해서 투여된 약물이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농도 변화를 나타내 보이는지를 평가했는데, 이 생체 분자 현상을 이용하면은 그런 검체가 아닌 생체 조직에서 그 내용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 대비 약물의 정체, 약물의 뭐랄까요, 그 이용성, 약동학,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데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펫에서는 F18을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에너지 감마레이를 방출하는 그런 이제 방사성 동요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펫이 신약 개발 측면에서 이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이와 같은 방사성 동요소들이 저분자 화합물에 도입되기가 쉽다는 장점도 있고 해서 그런 합성 신약에 대한 약동학이나 분포를 평가하는데 보통 펫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펫의 원리 같은 것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 만큼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라고 하는 것도 그런 핵의학 물리적인 그 장치적인 차이는 있지만 펫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장비이죠. 나머지 내용은 좀 생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펫이 이제 저분자 화합물, 합성 신약에 대한 분포 평가에 굉장히 유리한 방사성 동요소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스펙트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나 뭐 펩타이드, 안티바디 같은 데 도입되기 쉬운 방사성 동요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스펙트를 이용한 신약 개발에서의 분포 평가에서는 보통 이런 바이오로직스 드럭을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꼭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펫과 스펙트가 주로 그런 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생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약동학과 양력학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핵의학 분자 현상에서 진단용 방사성약품이나 치료용 방사성약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과 거의 동일할 건데, 제가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 약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와 시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여된 약물에 대해서 우리 몸이 무슨 작용을 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연구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와 효과를 관계하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들어온 생체 투여된 약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핵의학 분자 현상을 이용한 약동학 평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방사성 동요소를 표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당연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많이 경험하고 계신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물질의 방사성 동요소를 표시해서 동물이나 인체에 투여한 다음 그것의 분포 변화가 어떻게 나타남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약동학 평가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력학 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투여된 약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말하는데, 우리는 방사선 추적자를 이용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방사선 추적자들은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 여러 가지 타겟 몰리큘에 대해서 이미 많이 발굴되어서 연구에 이용되고 있죠. 팩과 스펙트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고유의 특성, 장점 때문에 그 신약 후보 물질의 약동학을 평가한다거나 효력을 시험하는데 원리적으로 굉장히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론보다, 다른 생체 분장성 방법론보다 팩과 스펙트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높은 시공간 해상도로 방사능 요소가 표시된 약물의 조직 분포, 시간에 따른 분포 변화를 평가할 수가 있죠. 방사능 추적자를 이용한다면 약물 투여의 효과를 바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재래식 평가법을 혈장 약동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를 뽑거나 아니면 뇨와 변을 뽑아서 그것을 검체로 이용함으로써 약물의 분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죠. 조직 약동학을 평가한다는 것은 약물의 작용 부위에서 약동학을 평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약물을 재평가할 수도 있겠죠. 기존에는 혈장 약동학, 그 재래식 방법론을 이용해서 평가한 약물의 분포 같은 것들을 조직 수준에서 다시 재평가함으로써 이 약물의 실제 이행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의 작용 부위에서 약물의 효력을 시험한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분포하면서 뇌에서 어떤 효력을 나타내 보일 텐데, 이와 같은 방법론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특히 인체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생체 영상의 고유 장점으로서는 비침습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장기간 연구가 가능합니다. 동일 비임상 시험인 경우에 개체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동일 개체에서 반복 측정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의 방법과 방식은 이 연구의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현한 내용은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던 진단용 방사선의약품, 치료용 방사선의약품의 분포 변화의 그림과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제약기업이나 바이오벤처, 어떤 한 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개발된, 그리고 그것을 계속할지 아니면 유망성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근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내용은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에 대해서 많은 예시를 담아왔는데,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은 뇌분포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인체에서 뇌분포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 항정신병 약물, 크로자핀이라고 하는 항정신병 약물에 카본 11을 표시해서 그 방사능동요소가 표시된 약물을 인체에 투여하고 한 3시간 동안 그것의 전신 주장기 분포 변화, 그리고 표적 조직 분포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가한 내용인데요. 그 작용 부위에서 평가한다는 내용은 뇌에 분포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방사능동요소가 표시된 물질이 바로 작용 부위, 그 타겟 티슈의 분포함이 바로 시각적으로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약기업, 바이오벤처 등에서 표적의 분포함, 그에 이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약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설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물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리널 블레더를 통해서 투여 1시간 후부터 투여 1시간 이전부터 집적되다가 높은 농도를 나타내 보이고 일정 시간 내에 빠져나가는 이 배설 경로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인텐스한 트랙을 통해서 배설되는 경로를 가지고 있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실제 임상시험, 그러니까 본격적인 일상 임상시험이 진입되기 전인 그 직전 단계에서의 그러니까 그 제영상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에서 평가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만족스러운 결과 혹은 예기치 못했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후기 임상시험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도 다시 한번 활용될 수가 있겠죠. 핵의학 분자 영상의 장점은 정량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다른 몰레큘러 이미징 같은 것들은 정량성 부분에서 상당히 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핵의학 분자 영상 같은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조직에 분포하는 방사능량을 평가할 수가 있고, 시간에 따라서 그 방사능량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의 재래식 방법론으로는 대표적으로 블러드에서 평가를 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조직에서 각각의 주요 장기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신약 연구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정량성 관련해서 특별한 이제 약도학적 계수를 계산해내서 리포트아웃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진단용 방사선약품, 치료용 방사선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도즈 컨셉하고 완전히 동일한 컨셉으로 연구 분포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신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도즈가 상당히 당연하지 않은 약물 같은 경우도 그런 약물이 어떤 뭐 일정 용량 이상 투여되면서 그 약물이 가질 수 있는, 만연해 있을 수 있는 위해성에 따른 부담 같은 것들을 낮추면서 미리 약물의 분포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 펫이나 스펙트를 이용한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 전략 실천 과제, 그리고 R&D 강화 측면에서 명시적으로 펫 등 제영상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기술 개발, 연구 지원, 수행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이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그 활용 분야와 활용의 기회가,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핵의학 분자상 기술입니다. 앞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제 마이크로도즈 스터디의 역할을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 마이크로도즈 펫 스터디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망물질, 4개의 유망물질에 대해서 모두 다 임상시험을 해보고, 뭐 실패에 따른 부담을 다 포함하면서 이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되겠죠.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을 통해서 물질 A, B, C, D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미리 수행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물질 B, C, D에 대한 어떤 물질 평가에 대한 비용과 기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신약개발 고속화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임상시험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비임상시험에서 핵의학 분자 영상이 이용되는 그런 뭐랄까요, 기회가 훨씬 더 많겠죠. 보통 정맥 투여되는 방사선약품과는 달리 그 신약 같은 경우는, 신약 후보물질 같은 경우는 그 약물이 드럭 프로덕트로 완성될 때 각자 서로 다른 투여 방법이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정맥 투여는 뭐 굉장히 기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될 텐데, 뭐 경구 투여, 약도학 같은 것들도 지금 뭐 좀 긴 방광기가 긴 방사선 동연소를 이용한다면 평가할 수가 있고요. 비임상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 동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투여 경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임상시험 진입 전에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영장류를 이용한 연구도 당연히 가능하고, 지금 설치류부터 영장류, 임상시험까지 핵의학 분자 영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잘 발휘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력학 평가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약물 투여에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병 약물 같은 경우에 도파민 D2 안타고니즘을 나타내보이는 정신병 약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떤 방사선 추적자를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을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F18 팔리프라이드 같은 도파민 D2 리셉터에 선택적으로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방사선 추적자를 이용한다면, 그리고 어떤 약물의 투여 용량별로 그 F18 팔리프라이드 패시티 영상을 얻는다면 이와 같은 그 방사선 추적자의 결합능 변화를 가지고 약물의 효력을 직접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동물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물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약물을 유효성을 탐색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그런 그 소동물 전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뇌를 상당히 그 많은 영역으로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뇌 조직마다 서로 다른 그런 약물에 대한 반응 같은 것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약물의 분포, 약물의 작용 부위에서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당히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방법론을 이용한다면 뭐 직접 조직을 다 해체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핵의학 분자 영상을 이용한다면 생체해서 바로 롱디튜드널하게 그 스터디를 할 수가 있겠죠. 약물을 비교하는 연구,
효력 측면에서 약물에 비교하는 연구도 충분히 가능하고, 동일 개체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얻게 된다면 이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신뢰성, 타당성 같은 것들이 좀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역할,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서 미충족 기술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핵약 분자 양상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30% 이상 절감하고 Quick Win Fast Fail이라고 하는 신약 개발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는데 있는 방법론으로서 이미 국내 제약기업 바이오벤처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의 그 정체를 파악하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 있는 신약개발 바이오이미징 융합기술센터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을 수행하는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들을 대상으로 CRO 역할을 하는 센터인데요.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사업이라는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고 19년부터 지금까지는 자립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상훈 교수님께서 소장을 맡고 계시고 서비스 지원팀, 서비스 지원팀이 있고 그리고 연구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팀도 있고 전문가 양성팀도 있고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주요 연구 기자재는 거의 대부분의 몰레큘러 이미징 디바이스들은 저희 센터가 자체적으로 보유하였거나 혹은 저희 센터를 보육하고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 있는 그 시설과 장비, 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방사성 동요소가 표시된 물질의 QC, QA를 위한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한 다른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 장비들도 충분히 다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도 다른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임상 영상연구실, 시험 준비실, 그리고 나노분자 화학연구실로서 이제 방사성 동요소 표지 연구가 가능한 연구실, 그리고 분자 양상 바이오마커 합성실. 사실 이런 것들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라고 하는 기관 내 시설을 재창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문의해 주시는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 센터가 그냥 어떤 병원이라고 하는 기관 내에 있는 연구자의 집단이 아닌 약간 좀 전문적으로 CRO 역할을 할 수 있는 잘 정립된 센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 플랜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제약기업 42개, 그리고 신약후보 물질 76개, 그리고 바이오이미징 시험 항목 133건 정도 수행을 하였고, 지금, 작년부터는 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활약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센터, 저희 시작개발 고속화를 위한 핵약 분자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박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